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까지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을 두고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추 장관은 자신뿐 아니라 남편도 국방부에 민원을 넣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153명으로 이틀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정은경 본부장은 코로나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향후 가장 위험한 요소로 추석 대이동을 꼽았습니다. 코로나 한파가 길어지면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잃은 20대 청년들까지 새벽 인력시장에 몰리고 있습니다. 오늘 남구로에 처음 와서 일자리 구하러 왔습니다. 라면을 끓이다 화상을 입은 인천 초등학생 형제 중 큰아들은 엄마에게 폭행까지 당했습니다. 아동보호기관이 엄마와 형제를 분리해야 한다고 법원에 청구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세계 1위 전기차 배터리 기업인 LG화학이 배터리 부문만 떼어내 자회사를 만듭니다. 소액 주주들은 분할을 막아달라는 청와대 청원까지 올리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 300억이 투입된 철도 사업에 입찰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철도업계 인사들과 입찰 심사위원 사이에 비리가 있었는지를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 나도 남편도 군에 민원을 넣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에 아들 휴가 연장 민원을 넣었다는 면담 기록이 있지만 이 남편에게도 확인을 해보니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는 겁니다. 다만 보좌관이 군 관계자의 민원을 넣었는지는 답변을 유보했습니다.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지요. 검찰 수사 상황 살펴보기 전에 오늘 추 장관 답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자신뿐 아니라 남편도 국방부에 아들의 병가 연장 민원을 넣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장관님과 부분께서 직접 민원을 넣으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민원을 넣은 바가 없고요. 제 남편에게도 민원을 넣은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 군 병가 기록에 적힌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이란 대목을 부인한 겁니다. 책임을 질 수 있냐는 질문엔 즉답을 피했습니다. 민원 전화 안 하셨다는 말씀에 책임질 수 있는가 이런 겁니다. 책임이라는 용어는 그런 때 쓰는 거 아니죠. 정세균 국무총리는 민원실에 전화를 했다고 해도 문제될 게 없다며 추 장관을 엄호했습니다. 민원실에 전화한 거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다 전화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니까 저는 그게 비난의 그 여지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원래 청탁이라고 하는 것은 은밀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좌관이 군 관계자에게 전화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장관님, 의원실 보좌관이 자녀의 아들의 세 차례 휴가 연장 관련해서 전화를 했다고 인정했죠? 모릅니다, 저는. 조금 전에 몇 차례인지 수사 결과를 기다릴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이 그때그때 말을 바꾸며 국민적 의혹을 피해가려 한다며 특임검사를 임명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미찬입니다. 사흘 전 대정부 질문에선 다소 태도가 누그러졌던 추미애 장관. 오늘은 또 달랐습니다. 억지, 궤변, 새치여 등의 표현을 써가며 야당 의원과 충돌을 했는데요.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 의원을 향해 책임지라고도 했습니다. 이어서 최수연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추미애 장관 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정치 후원금 200여만 원을 사용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정의와 공정에 반하는 일입니다. 21차례에 걸쳐서 도합 225만 원이었습니다. 보도를 보니 평균 3만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 좀 넘게 그렇게 지출이 돼 있다고 됩니다. 정치자금은 국민의 의혹이 사는 일이 없도록 또 가게의 지원이나 딸의 가게를 돕기 위해서 지출하려고 거둔 게 아닙니다. 아니 그걸 딸 가게라고 해서 제가 공짜로 먹을 수는 없는 거죠. 아들의 논란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자 불편한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요즘 자식 문제로 마음고생이 크시죠? 첫 제보자인 당직 사병을 이웃집 아저씨라고 칭했습니다. 그 이웃집 아저씨의 오인과 추측을 기반으로 해서 야당 의원을 향해서는 의혹 제기에 책임을 지라며 반격하기도 했습니다.
억지와 궤변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장관님, 질문은 제가 하는 겁니다. 검찰이 소환할 경우 응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네, 소환하면 응하실 겁니까? 그것이 바로 정쟁이고 정치 공세라고 하는 겁니다. 소환하면 응하는 것이 일반 국민의 기본적인 그 자세 아닙니까? 저에 대한 고발은 매일 한두 건씩 생깁니다. 그러면 그걸 다 응해서 제가 출석을 하면 제 업무는 어떻게 봅니까? 마지막까지 지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관님, 들어가세요. 예. 공정과 정의가 국민이 바라는 바입니다. 새치 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건 국민이 판단할 겁니다. 추 장관과 야당 의원의 설전에 국회 부의장이 중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순입니다. 이 검찰은 2017년 6월 25일 당직 사병에게 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을 지시한 지원장교 대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대위가 찾아와서 복귀하지 않은 추 장관 아들과의 통화 내용을 상부에 보고했는지부터 확인했다는 당직 사병의 진술을 검찰이 확인 중입니다. 이 보고를 안 했다고 하자 휴가 연장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 진술이 맞다면 보고 여부는 왜 확인을 했을까요? 최주영 기자입니다. 검찰이 주목하는 날짜는 2017년 6월 25일입니다. 이날은 지원장교 A대위가 당직 사병 현모 씨를 찾아온 날입니다. 현 씨는 A대위가 찾아오기 30분 전쯤 추 장관 아들과 통화해 부대 복귀를 지시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군 전현직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직 사병은 A대위가 4개의 서일병과 통화했냐고 물은 뒤 상부에 보고했냐고 물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당직 사병이 보고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자 A대위가 서 씨는 휴가 처리했다며 미복귀자가 아닌 휴가자로 기록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지시를 받은 당직 사병은 한글 문서 파일로 된 일일 보고의 결혼 부분을 수정했습니다. 미복귀로 분류된 서 씨를 휴가자로 바꾼 뒤 상급 부대에 이메일로 보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A대위는 추 장관의 전 보좌관과 3차례 통화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직 사병은 지난 9일 검찰 조사에서 A대위가 자신을 찾아왔던 장교라고 지목했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잘 그러니까 확실하진 않는데 좀 맞는 것 같다고 그런 식으로. 당직 사병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시 상황을 경위서 형식으로 기록해둔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A대위가 누구의 민원이나 청탁을 받고 휴가자 처리를 지시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검찰 수사를 핑계로 아예 손 놓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국방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 의혹의 시작인 휴가 연장 문의부터 휴가 자료 보관까지 다 국방부 소관입니다. 지금도 민원실 녹음 파일을 확인할 생각이 없고 민원 전화를 받았다는 군 간부 조사도 검찰에 떠넘겼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잘 밝혀주기를 그렇게. 정경두 장관은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 씨의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한 민감한 질문이 나올 때마다 검찰 수사를 이유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발단이 군에서 시작됐다는 점에서 해명은 궁색합니다. 애초에 추 장관 보좌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상급부대 간부가 찾아와 집에 있던 서모 씨를 휴가 연장 처리하라고 지시한 것이 문제의 시작이지만 군은 몇 달이 지나서야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이 복사해간 민원실 전화 녹음은 의혹을 풀 핵심 열쇠지만 국방부는 들어보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확인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에 혼선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검찰은 현재 1,500여 건의 녹취 파일을 분석 중인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국방부가 추 장관 아들 관련 공식 입장을 낸 건 단 한 번뿐으로 이마저도 내부 문건 유출 뒤 대응 차원이었습니다. 그 전날 언론에 국방부에서 만든 그 내용이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것이 국방부 자료가 맞느냐 안 맞느냐? 국방부는 지휘관의 실수처럼 말하지만 휴가 명령과 병가 기록이 없는 건 공공기록물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이러한 국방부는 야당의 조롱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당나라 군대라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비판 대상 1호가 됐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야권은 국방부가 추미애 장관과 그 아들을 지키느라 망가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방부가 역시 정치화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갖다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추미애를 지키는 주방부, 서일병을 지키는 서방부가 돼서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인지 법무부 장관 보좌관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 의혹의 책임 당사자인 국방부와 국방부 장관의 태도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장관의 답변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서일병은 4일, 병원은 4일 서류밖에 없는데 19일 병가를 받았는데 서일병은 잘못됐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방금? 원래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답변을 한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국방부의 기존 입장과 특별히 다른 그런 내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을 지휘관에게 돌린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지휘관이 좀 더 세심하게 배려를 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휘관 책임으로 돌리네요. 자료 공개는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모의 민원 전화 기록이 공개됐지만 전화 통화 기록 존재에 대해서는 논란만 있을 뿐입니다. 터레이 뉴스 강병규입니다. 열한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안중근 후폭풍. 어제 민주당 논평의 후폭풍이 그야말로 거셉니다. 그렇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안중근 의사 발언을 인용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을 감쌌다가 비판을 받았는데요. 안중근 의사 후손들 화가 많이 나서 오늘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런 말을 전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중근 의사를 이용을 하고 폄하하고 안중근 의사가 이 얘기를 들으면 진짜 그 묘에서 벌떡 일어나실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네, 안중근 의사 후손들은 박성준 원내대변인 사퇴와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사과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네, 그럼 이 논란에 대해 추미애 장관은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픈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군무에 충실했다 함을 그 말씀에 따랐다 함을 강조해 주지 않았나 싶은데 제 아이를 너무 과장하거나 극단적인 용어 그런 걸로 깎아내리거나 하지 마시고. 네, 야당에서도 독립운동가 후손이 나섰죠. 네, 국민의힘 비례대표 1번이죠. 윤봉길 의사의 손녀 윤주경 의원이 나섰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이름이 너무나 소홀하게 그리고 가볍게 언급되는 것이 전 너무나 참담합니다. 안중근 의사를 어디에다 감히 비교합니까? 정신줄을 놓지 않고서야.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과도하게 추 장관 아들을 옹호하다가 벌어진 총국인데요. 과유불급,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자, 장혜영 정의당 의원,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 얼굴이 보이는데 네. 이 국회에서 보기 힘든 30대 의원들이 이제 국회 대정부 질문 데뷔전을 치렀어요. 이 반응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둘 다 제 또래인데요. 대통령 빼고 안 해본 게 없죠. 정세균 국무총리를 상대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차라리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선별 지급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리께서는 장애인 활동 지원 긴급 지원을 하는 것보다 이 통신비 2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더 불효불급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 이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더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추경안은 제 개인 생각이 반영될 그럴 의미 없다. 그러니까요. 이 정세균 총리가 개인적으로는 통신비 2만 원 지급에 동의하지 않는다. 네. 이런 발언까지 끌어낸 거네요. 그렇습니다. 장혜영 의원은 민주당 핵심 세력인 586 그룹을 향해서도 따끔한 질책을 했는데요. 저도 30대라 그런지 공감되는 게 많았는데 들어보시죠. 87년생인 저는 독재의 두려움을 피부로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두려움을 압니다.
무한한 경쟁 속에 가루가 돼버릴 것 같은 두려움, 내 자리는 없을 것 같은 두려움, 한때는 변화의 가장 큰 동력이었던 사람들이 어느새 시대의 도전자가 아닌 기득권자로 변해 말로만 변화를 얘기할 뿐 사실은 변화를 가로막는 존재가 되어버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87년생 정혜연 의원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칭찬을 한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민주당 소속이죠. 그렇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제가 민주당 586 그룹은 아니지만 87세대이기 때문에 울림을 느꼈다고 극찬했습니다. 2030 의원들의 당찬 활동이 국회에 새바람을 좀 불어넣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야랑야랑이었습니다. 코로나 관련 뉴스 이어가기 전에 확진자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3천만 명이 넘은 가운데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5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틀 연속 증가세죠. 정은경 청장은 추석 연휴를 가장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기자입니다. 6,000명의 직원이 일하는 기아자동차 소화리 공장에서 12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공장 전체가 폐쇄됐습니다. 직원들은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동료거나 함께 장례식장에 다녀온 적이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CCTV가 거기가 공장이 워낙 넓어서 10,000평 정도 되는 공간이라서 확인은 못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관련 확진자도 14명 늘어 46명이 됐습니다. 고양시 일가족의 경우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한 가족 1명을 간병한 뒤 가족 여행을 다녀오면서 총 13명이 확진됐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53명, 이틀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효과는 보통 2주 후에 나타난다며 확진자 증가가 거리두기 완화의 영향은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문제는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환자가 26.4%로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역사회에 상당수 무증상, 경증 환자가 있다는 뜻인데 이대로 추석 연휴를 맞게 되면 재유행이 우려됩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추석 연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가을 겨울철에 인플루엔자 등의 호흡기 감염병이 증가하는 거와 또 기온이 낮아짐에 따라서 환경이 변하는 것. 방역당국은 대구의 동충하초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27명 중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한 1명만 유일하게 감염되지 않은 사례를 소개하며 마스크는 셀프 백신이자 안전벨트라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지금부터는 코로나19와 함께 찾아온 일자리 문제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직장을 잃거나 취업이 안 된 사람들이 인력 시장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젊은이도 많고 사장님이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서울 남구로 인력 시장에 우현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마스크를 쓴 남성 수백 명이 인도 위에 빽빽히 모여 있습니다. 일감을 구하려는 일용직 노동자들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나빠지면서 일감도 줄어 일자리를 구하는 인원은 절반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냥 3년 나왔다. 그러면 한 400명 정도밖에 일을 못 나가요. 일이 그 정도 없다는 소리예요. 변한 사람들이 많잖아. 코로나19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지 못한 젊은 층이 인력 시장을 찾기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식당에 손님이 없어가지고 사장님이 요즘에 전화가 없어요. 오늘 남구로에 처음 와서 일자리 구하러 왔습니다. 2.5단계 때문에 그 술집도 문을 닫고 아르바이트 자리도 잘 많이 안 구해져서 일용직을 알아보게 된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생만 인력 시장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가게 운영이 어려워진 식당 사장도 인력 시장 문을 두드립니다. 장사가 안 되니까 장사 접고 잠깐 가게 닫아놓고 코로나 끝날 때까지 장사 닫아놓고 있다가 지금 잠깐 이 현장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지금 회사 다니다가 오시는 분들도 몇 분 계세요. 오늘은 일감을 얻을 수 있을까? 새벽 인력 시장을 찾는 사람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꿈이 아예 꺾여버린 느낌이 드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채용 소식을 들을 수조차 없는 항공승무원 준비생들입니다. 김민곤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항공사 승무원을 꿈꿔온 손정아 씨.
하지만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항공편이 줄었고 덩달아 항공사 승무원 채용도 중단됐습니다. 도전할 기회도 없다는 게 좀 가장 힘들고요. 도전을 해볼 수가 있으면은 그래도 좀 아쉽다 이런 기분이라도 들 텐데 아예 기회조차 없으니까 좀 그게 좀 많이 절망스럽긴 합니다. 아직 포기할 수는 없어 채용 소식을 기다리며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합니다. 평일에는 이제 학원에서 일을 하고 있고 주말에는 또 외식장에서 승무원을 너무 하고 싶어서 그리고 꼭 되고 싶다는 마음에 하지만 반년 넘게 채용 소식은 들려오지 않습니다. 지난해 국내 7개 주요 항공사의 승무원 채용 인원은 1000명가량이었는데 올해는 아예 없습니다. 신생 저비용 항공사 한 곳만 신규 채용을 했을 뿐입니다. 지금 저희가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휴업을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내년도 조금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승무원에 맞춰 학력과 경력을 쌓아온 준비생들은 다른 직군에 지원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대안으로 갈 만한 곳도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승무원 다음으로 대안이 이제 약간 뭐 호텔 쪽이나 관광 쪽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조차도 지금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뽑히지도 않을 뿐더러 코로나19는 취업 준비생의 꿈과 사기마저 꺾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꿈을 이룬 항공사 직원들 중에서도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600명이 넘는 대량 해고 사태를 겪은 이스타항공 직원들입니다. 민주당은 이제야 창업주 이상직 의원에 대한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최소한의 생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해고 직원들의 목소리를 제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네. 3월부터는 7개월째 못 받고 있네요. 자녀가 있으세요? 딸 하나 있고요. 두세 달은 그 전에 모아놨던 돈을 좀 버티고 그렇게 있었는데 집도 사실 처가집으로 지금 와서 지내고 있습니다. 605명의 정리해고 명단에 자신도 포함될 줄은 몰랐습니다. 좀 오랜 시간 회사에 남아 있어서 자녀도 있고 그래서 저는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사실 대비를 전혀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더 충격이 컸던 구조조정. 어지럼증이 생겼다고 갑자기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 나뉘어진 느낌? 누가 살았대? 누가 죽었대? 해고 통지를 받은 입장에서 사는 사람과 죽는 사람의 문제구나. 정신적 스트레스는 몸의 이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좀 뿌예 보여요. 우울, 긴장, 불안. 귀에서 좀 띠 소리가 나면서 약간 진공 상태가 된 느낌? 회사가 고용보험금 5억 원을 밀려서 고용지원금도 못 받는 현실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월급을 못 받고 있을 때 잠시나마 숨을 쉴 수 있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이 있었는데도 국회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박이삼 씨도 전투기 조종사 출신 베테랑 기장입니다. 공항으로 내리는 비행기가 이렇게 들어가서 지나가요. 그러면 오늘은 활주로 방향이 어디구나. 첫 직장을 잃은 젊은 후배들이 걱정돼 농성에 앞장섰습니다. 직원들 익명 게시판에 유서글도 올라오고 겁이 나더라고요. 그날 아마 제가 잠을 못 잔 것 같아요. 심장이 벌렁거려가지고. 승무원이라는 직원이 올린 익명글은 퇴직이 믿기지 않는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상직이 한 가장 큰 죄는 이 수많은 젊은이들한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을 눌러버리고 인생의 가장 큰 좌절감을 심어줬다는 거예요. 이 정부가 추진하는 게 노동 존중이고 젊은이에게 희망을 주고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저희가 정부가 나서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정부의 모습도 실망스러웠습니다. 죄다 한통속 같아 보여요. 지금 다 뭉개고 있는 거죠. 눈치만 보고. 고용노동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눈치만 보고 있는 거야.
국토부는 이 사태의 주범이에요. 그런데 마치 제3자처럼. 이스타 직원들에게는 평범한 출근이 꿈 같은 일이 돼버렸습니다. 비행이 너무 하고 싶죠. 꿈에서도 나올 정도로. 비행하는데요? 너무 하고 싶죠. 비행하는 생각하면 눈물 나요. 요즘 하늘을 올라가면서 어떠세요? 날고 싶죠. 여인선이 간다 였습니다. 인천에서 초등학생 형제가 보호자도 없이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불이 나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형제의 엄마는 지난달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아동보호기관이 엄마와 형제를 분리해야 한다고 요청까지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구자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자아이 2명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릅니다. 계산대에 물건을 올려놓고 천진난만하게 몸을 흔들기도 합니다. 편의점 직원은 아이들이 보호자 없이 자주 편의점에 들렀다고 말합니다. 근데 아동도 카드가 되는데 한정되어 있어서 그냥 우유나 음료 같은 거. 이웃 주민들도 평소 아이들이 엄마 없이 방치된 일이 잦았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을 방치하는 야! 빵 사! 이런 식으로 폭력적으로 언어표현을 너무 조금 혹사를 시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무거운 짐 같은 거를 심부름을 많이 시켰으니까. 그리고 애들이 힘들어했어요. 30대 여성이 아이들을 방치한다는 신고가 이어지자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의뢰 내용에는 10살짜리 큰아들을 폭행하고 아이들을 방치한 정황이 포함됐습니다. 아동보호기관은 가정법원에 아이들을 엄마로부터 분리해달라는 요청도 했습니다. 비위생적인 주거 환경 등을 근거로 들었는데 법원은 3개월간의 조사 끝에 분리보호 대신 상담치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이들이 분리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다른 사항을 살펴봐도 분리보호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법원의 결정이 나온 지 약 보름 뒤인 지난 14일 엄마 없는 집을 지키던 아이들은 배고픔을 달래려 라면을 끓이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큰애는 침대 위에가 누워 있었고 둘째는 그 침대 밑에 있는 화장대 밑에 그 안쪽에 있었습니다. 의식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2명 다. 경찰은 여성을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아이들이 엄마로부터 분리돼 보호받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차량을 몰고 편의점에 돌진해 난동을 부린 3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여성 2년 전에도 비슷한 사고를 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같은 일을 또 저지른 겁니다. 신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은색 모자를 눌러쓴 여성이 밖으로 나옵니다. 차량을 몰고 편의점으로 돌진해 내부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38살 황모 씨입니다. 왜 차량으로 돌진하셨습니까? 피해 업자한테 할 말 없으세요? 법원은 오늘 황 씨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황 씨는 앞서 2년 전에도 차량으로 병원 외벽을 들이받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앓고 있던 분노조절장애 치료를 위해 남편과 병원으로 가던 중 다툼이 벌어졌고 화를 참지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황 씨가 사고를 낸 뒤에도 운전면허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현행법상 자동차를 이용해 살인이나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를 일으킨 경우에만 면허 취소나 정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치매나 조현병 같은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면허 취득 이후 정신질환 유무를 가려낼 방법이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정기적성 검사에선 병력이 있다고 스스로 밝히지 않는 한 확인할 방법이 없고 수시로 적성검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가 있지만 6달 이상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만 해당됩니다. 운전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은 취득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기간 또는 자발적으로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의료진과 경찰 판단에 따라 수시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20대 국회 때 제출됐지만 논의가 무산돼 자동 폐기됐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요즘 각종 난폭 운전, 무개념 운전사고가 늘어났다고 느끼시나요? 도로 위 시한폭탄이라고 불리는 보복 운전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1년 사이 1000건 이상 증가했는데 오히려 처벌은 절반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윤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난폭하게 차선을 끼어드는 흰색 승합차. 뒤따르던 차량이 놀라서 정차 후 경적을 울리며 항의하자 승합차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물병을 던지고 얼굴을 때립니다. 뒤에서 경적을 마구 울리며 돌진하는 차량에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차선 변경으로 붙은 시비는 험악한 욕설과 폭행으로까지 번집니다. 순간에 욱하는 감정으로 대형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보복 운전. 2017년과 2018년 4,400여 건에 달하던 적발 건수는 지난해 5,500여 건으로 1,100건 이상 크게 증가했습니다. 하루 평균 15건 이상 보복 운전이 발생한 셈입니다. 유형별로는 고위급제동이 가장 많았고 서행 등 진로 방해와 협박, 폭행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보복 운전의 경우 면허 정지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 발생 시에는 특수상해가 적용될 수 있고 피해자가 공포심만 느껴도 특수 협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소율은 꾸준히 감소해 처벌 건수는 절반에 못 미칩니다. 강력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보복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경찰의 강력한 대응과 사전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운전 중 실수를 할 경우 비상등을 켜거나 미리 손을 들어주는 등 상대방을 배려하는 자세가 보복 운전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50대) 가장의 목숨을 앗아간 인천 을왕리 교통사고. 운전자는 이 동승자가 운전을 요구했다. 이 동승자는 취해서 기억 안 난다. 진술한 걸로 알려졌죠. 음주운전 방조 어디까지 처벌 가능한지 따져보겠습니다. 사실 음주운전 방조죄가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형법상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한 건데요. 방조범은 통상 법정형의 절반으로 감경 처벌하는데 예컨대 음주운전자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면 방조 혐의를 받는 동승자는 절반인 1년 6개월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지난해 세종시에서 음주사고가 났는데 20대 운전자와 30대 동승자가 있었습니다. 1심에서 운전자는 벌금 800만 원, 옆자리 동승자는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재판부는 동승자가 단속이 없으니 운전해도 된다며 부추겼고 사고 직후 도망쳤고 또 허위 진술을 교사했다고 봤죠. 무엇보다 음주운전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자의 차에 같이 타면 무조건 방조죄로 처벌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음주운전 방조 기준이 뭔가요? 와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걸 방조라고 하는 건데 인증하는 걸로만은 부족하다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파티를 준 거나 적극적 방조 여부가 관건인데 수사기관 자료를 보면 술 먹은 걸 알고도 차 열쇠를 줬거나 음주를 권유 독려한 뒤 동승했거나 지휘 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을 방치했거나 음주운전이 예상되는데 술을 제공하면 입건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선 동승만 해도 방조죄로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인데 이번엔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분이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탐사보도팀의 단독 취재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3년 전 경의중앙선 추돌사고, 그전에 대구역 3중 추돌사고, 많은 열차 추돌사고는 고장난 열차 제어 시스템의 화근이었습니다. 운전사가 실수를 할 경우 사고를 막기 위한 원격 통제 시스템이 고장이 난 거죠. 100% 해외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이 시스템이 사고도 작고 호환에도 문제가 생기자 정부가 2조 원을 들여 국산화, 표준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첫 삽을 뜨자마자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이 사업 선정 과정에
실력이 아닌 로비가 작용된 정황을 경찰이 포착했습니다. 먼저 이서연 기자입니다. 전북 익산과 전남 여수를 연결하는 전라선 철도입니다. 정부는 전라선 3개 구간에 한국형 열차 제어 시스템을 시범 설치하기로 하고 지난 4월 3개 업체를 상대로 입찰을 진행했습니다. 사업 규모만 300억 원이 넘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한 업체가 사업을 독점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사업을 3개 구간으로 분할 발주하고 한 개 업체에서 한 개 구간 공사를 담당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특정 업체가 3개 구간 공사 입찰에서 모두 최고점을 받아 공사를 독점하게 된 겁니다. 특정한 기업에서 독점을 방지하고 뭐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시범사업에 그런 걸 하겠다. 결국에는 이제 단독으로 돼버린 거죠. 경찰은 이 과정에서 업체 인사들이 철도 관련 인맥을 활용해 심사위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해당 업체는 입찰 과정에서 어떠한 로비 행위도 없었으며 청탁과 같은 불법 행위도 단연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참고인들로부터 심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조만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이서연입니다. 앞으로 12년 동안 진행될 큰 국가 철도 사업이 시작부터 복마전 의혹에 휩싸였는데요. 잊혀지면 하면 나오는 이른바 철도 마피아, 철피아 논란과도 무관치가 않습니다. 탐사보도팀 이서연 기자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로비 의혹까지 불거진 열차 제어 시스템, 이 기술이 아주 중요한 거라면서요. 예, 조금 쉽게 말씀드려서 열차 운행의 이중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열차를 기관사가 통제하고 운행하게 되죠. 하지만 기관사도 사람이다 보니 운행을 하다가 실수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경우에 대비해서 원격으로 열차를 모니터링하고 또 사고가 났을 때 열차를 멈춰줄 수 있는 장치, 바로 열차 제어 시스템입니다. 좀 대규모 인명피해까지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장치인데 이 경찰은 이번 로비 의혹이 철피아와 관련이 있을 거라고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경찰이 이 사건을 좀 주목하고 있는 것, 바로 이제 철피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철피아라고 하면 흔히 철도 마피아의 줄임말인데요. 아무래도 과거 철도청, 철도고등학교, 철도대학의 인맥, 항맥 등이 연결될 비리를 우리가 흔히 철피아 범죄라고 설명하고는 합니다. 네. 예, 지난 2014년에는 이 철도공사 납품 비리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전 이사장이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이 경찰이 이번 사건이 철피아 비리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수사를 좀 벌이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번 시범 사업에서는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 45명의 심사위원이 참여를 했습니다. 네. 예, 보통은 이제 3분의 2는 외부의 위촉위원들로 심사위원이 구성이 되고요. 3분의 1은 철도공단 내부에서 선발하게 되는데 네. 앞서 보도해 드렸듯이 이 심사위원 명단이 사실상 공개가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술자문위원 명단도 공개가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찰은 이 업체 관계자들이 사전에 네. 심사위원들과 접촉하지 않았을까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밝혀내야 할 부분인데 만약에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 후폭풍이 상당히 큰 거죠. 예, 맞습니다. 이 열차 제어 시스템 국산화 사업이 이제 정부의 수건 사업입니다. 네. 2017년부터 개발에 들어갔고 개발에만 수백억이 들어간 사업이고 이제 국산화에 들어가게 되면 약 2조 원이 넘는 금액이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사실 시작부터 첫 단계부터 비리가 있었다면 앞으로도 좀 크고 작은 비리가 있을 수 있다 우려가 되는 대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철저한 수사로 진실을 밝혀내야 하겠습니다. 네, 후속 취재 계속 전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이서연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이 과중한 업무 부담을 호소하며 다음 주 월요일부터 택배 분류 작업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고향 방문 대신에 이 선물을 보내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택배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22년째 택배 일을 하고 있는 정모 씨의 하루는 매일 오전 6시 30분에 시작됩니다. 하루에 배달하는 물건이 400개가 넘는데 최소 12시간은 일해야 퇴근할 수 있습니다. 수십 개에서 100개 사이 왔다 갔다. 그 정도 물량이면 거의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더 해야 되는 일이죠. 배송 전에는 물류 창고에서 물건을 분류하는 작업에 6시간을 보냅니다.
분류를 마쳐야 배송에 나설 수 있어 식사는 거를 때도 많습니다. 7시부터 시작해서 1시간이 오고 나머지가 배송 시간이니까 김밥이나 빵이나 이런 걸로. 그러니까 여기만 배고픔만 하는 거예요. 전국 택배연대 노동조합 소속 4천여 명은 오는 21일부터 분류 작업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업무 시간의 절반을 차지하지만 배송과 달리 수수료가 없어 사실상 무임금 노동이라는 겁니다. 전국 택배기사의 10% 정도인 노조원이 분류 작업을 거부하면 나머지 택배기사들의 업무량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추석 택배 물량이 지난해 추석보다 30%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택배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 국토부와 택배업계는 오늘 간담회를 갖고 추석 성수기 동안 택배 분류 인력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차량과 배송 지원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이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올 추석에는 이런 말도 나오는데요. 하지만 부모와 자녀 모두 이 보고 싶은 마음은 한결같겠죠. 시골에 혼자 계신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으로 영상 편지를 만들어 자녀에게 보내는 지역이 있어 화제입니다. 홍진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시작. 모든 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모든 거 다 잘하고 있지만은 김순자 할머니가 휴대전화 앞에서 영상 편지를 찍습니다. 섭섭한 마음은 마음 한구석에 꾹 눌러놓고 자녀에게 고향집에 오지 말라고 신신 당부합니다. 세월이 가니까 오지 마라. 안 와도 된다. 내 혼자 여서 너 생각하고 서서 잘 쉬있구만. 명절에는 안 오더라도 또 뒤에 또 천천히 또 오면 되겠지. 음식도 같이 먹고 그러는 거 그게 안 좋습니다. 경북 의성군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제작하는 영상 편지입니다. 의성군은 인구 40%가 65세 이상인 노령인구 1위 지역. 그만큼 코로나19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석 연휴 바이러스 전파를 우려하던 군청은 영상 편지를 제작하자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저희들도 또 엄마 영상을 보면은 또 한편으로 이렇게 마음이 놓이면서 이렇게 편안한 그런 게 있어가지고 요번에 이 기회에 이렇게를 한번 하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했습니다. 생활지원사 120명이 어르신 댁을 일일이 찾아 동영상 메시지를 녹화해 자녀들에게 전달합니다. 원고도 사전 연습도 없지만 지난 사투리 속에는 자녀를 아끼고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마스크 잘 쓰고 니 조심해라. 엄마는 집에서 잘 먹고 얼굴도 좋다. 그래 난 니 걱정 보이다. 사랑한다. 추석에 뭐고도 오지 마라. 그 코로나 그 시기도 오지 마고 항상 몸 조심해라. 건강하게 잘 있어라. 사랑한다. 의성군은 오는 25일까지 홀로 사는 어르신 1,800명의 영상편지 제작을 마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진호입니다. 집값 상승세가 멈췄다. 어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부동산 시장 진단이었습니다. 현장에서도 이렇게 느끼고 있을까요? 홍일아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감정원 통계로 0.01%가 된 게 한 4, 5주 정도 되고 특히 강남 4구 같은 데는 한 4, 5주 정도 지금 0.00% 그러니까 상승세가 멈춘 상태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얘기대로 한국감정원이 오늘 발표한 9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01%에 그쳤습니다. 4주 연속 같은 수치입니다. 이런 국가 공인 통계를 근거로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 걸로 판단하지만 전문가 생각은 좀 다릅니다. 한두 달 가지고 시장이 안정화됐다고 판단하기 이릅니다. 숨고르게 하면서 정부의 규제 때문에 거래가 줄어든 그런 탓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 지난 6월 15,000건을 넘었던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지난달 4,000건대로 줄더니 이번 달에는 아직 480건밖에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거래 절벽입니다. 사는 사람하고 줄다리기 힘겨루기 양상 같아요. 매매 가격은 거의 지금 현재 움직이지 않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거래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 정중동입니다.
이런 와중에 최고 가격을 갈아치우는 아파트도 적지 않습니다. 잠실주공 5단지 전용 면적 82제곱미터의 경우 지난달 말 24억 6,100만 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신고가가 갱신되고 있어서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찾아가는 가운데 아직도 좀 불안한 조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5.9% 올라 5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민간업체의 조사 결과도 오늘 발표됐습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LG화학이 미래 알짜 사업이라고 불리는 전지 사업을 떼어낸 자회사를 만듭니다. 배터리 사업을 보고 투자한 소액주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세계 1위 전기차 배터리 기업인 LG화학이 배터리 부문 분사를 결정했습니다. 새 자회사 이름은 LG 에너지 솔루션. 자동차 전지와 에너지 저장용 전지, 소형 전지를 생산합니다. LG화학이 지분 100%를 갖는 구조입니다. LG화학은 배터리 산업의 성장과 이익 창출이 본격화되고 있는 지금이 적기라며 분할 배경을 밝혔습니다. 자회사 출범 시기는 올해 12월, 상장도 비슷한 시기에 추진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의 기업 공개 흥행을 감안하면 대규모 투자금 유치에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가는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이틀 새 주가는 11% 넘게 빠졌고 시가총액 5조 7,200억 원이 증발했습니다. 개미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분야는 거의 생각을 잘 안 하고 배터리만 보고 다 정리를 했으니까 좀 황당했죠. 맞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주주 가치가 훼손됐다며 분할을 막아달라는 글이 올라왔을 정도. 업계 전문가들은 저평가된 LG화학의 배터리 부문이 재평가될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호재라고 전망합니다. 하지만 자회사가 상장해 새로운 주주를 모으면 기존 LG화학 주주들의 지분율이 희석될 거란 시각도 있습니다. 주주들한테 보다는 LG 지주 쪽에 의미가 있는 거라서 단기적인 부분까지 제가 프리미엄이라고 막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LG화학을 가지고 있다. LG화학 측은 상장 시기는 미정이라며 말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위조 지폐를 감별할 수 있는 기술이 나왔습니다. 경찰에 먼저 보급됐는데 이지훈 기자가 보고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생긴 만원권 지폐 2장. 스마트폰 카메라로 들여다보니 한 장에서만 푸른 형광빛이 나타납니다. 세종대왕의 옷깃 문양도 다릅니다. 한 장에는 한글 자음과 모음이 선명하지만 다른 한 장은 흐린 선으로만 인쇄되어 있습니다. 비결은 스마트폰에 장착한 특수 렌즈에 있습니다. 경찰 수사관이 이 렌즈를 끼운 채 지폐 사진을 찍으면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위조 여부를 판별합니다. 인공지능이 계속 데이터를 축적하며 학습하는 덕분에 쓰면 쓸수록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기존에는 20일씩 걸리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위패 정밀 감정도 이 특수렌즈를 장착한 스마트폰 감정을 이용하면 하루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달러와 위안화 감정도 가능해졌습니다. 100달러짜리 지폐는 숫자 안에 빼곡히 적힌 100USA 글자가 특징인데 위조 지폐는 흐린 검은색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두 장의 100달러 지폐 중에서 한 장은 진짜, 다른 한 장은 초정밀 위조 지폐인 슈퍼노트입니다. 육안으로는 전혀 구별이 안 되고 일반적인 위패 감별기로도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원격 감정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 슈퍼노트까지도 하루 만에 감정이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여권이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에도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일선 경찰에만 보급되고 있지만 관공서나 민간 분야에서 활용될 경우 누구나 손쉽게 위조 감별을 할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군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육군 박격포 훈련장에서 포탄이 폭발해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경기도 이천 육군 박격포 훈련장에서 폭발 사고가 난 건 오늘 오후 1시쯤. 81mm 박격포 사격 훈련을 하던 중 포탄이 포신 내부에서 터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평소 훈련이 없던 터라 포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포소리는 들었어요. 왜 포소리 나고서 떴나봐. 아니 생전 포를 안 쏘더니 어떻게 몸으로 쏘더라고. 그전에 잘 안 쐈어요. 이 사고로 부사관 2명과 장병 2명이 크게 다쳐 국군 수도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훈련하다가 다쳤다 이런 내용으로 신고 들어왔어요. 군에서 이렇게 군용 헬기로 이제 이송을 해가지고 현재 부상자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은 장비 결함은 없었는지 탄약 관리나 안전 규정은 제대로 지켰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미국은 재해가 끊이질 않습니다. 동남부는 이동 속도가 느린 허리케인이 피해를 키우고 있고 서부에서는 화재로 실종자가 늘어나면서 임시 영안실까지 마련했습니다. 윤수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바다에 있어야 할 배는 육지로 내동댕이 쳐졌고 항구 곳곳이 부서졌습니다. 나무는 뿌리채 뽑혔고 상가 유리창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허리케인 셀리가 상륙한 미국 동남부 지역에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차량 바퀴는 모두 물에 잠겼고 일부 해안 지역 강수량은 최대 1m에 달했습니다. 시속 165km에 달하는 역대급 강풍이 몰아치고 있지만 이동 속도는 시속 8km에 불과해 피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미국 기상청은 셀리 움직임이 너무 느려 피해가 속출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주택가가 있었던 곳은 흔적만 남았고 인적은 사라졌습니다. 서부에서 한 달 넘게 이어지는 산불은 현재까지 36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실종 신고도 함께 늘면서 인명피해 급증을 우려하는 재난당국은 시신 수습에 대비하기 위해 이동식 임시 영안실을 만들었습니다. Families will be able to go there. They'll be able to give DNA samples so that we can compare them against what we have from fire victims. 동부에서 잇따르는 허리케인과 함께 미국 서부에선 100건 넘는 동시다발적 산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재앙의 원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미국 곳곳이 화마와 수마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가을 야구로 가는 마지막 티켓 5위권 싸움이 치열한데요. 요즘 팬들 사이에선 8치올, 9치올이라는 유행어가 생겼습니다. 무슨 뜻일지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사공성근 기자, 롯데의 8치올이 무슨 뜻인가요? 네, 875. 8월 달부터는 치고 올라갈 수 있다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실제 롯데는 지난달만 해도 승률이 60% 이상을 기록하며 중위권 경쟁에 불을 지폈는데요. 하지만 아직 롯데의 순위는 7위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 가을 야구를 위해서는 시즌 막판까지 정말 총력전이 필요합니다. 롯데는 9월 들어 주춤했지만 직전 키움과의 2연전을 모두 잡으며 이제는 음팔치오를 노립니다. 음력 8월이 시작되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승부를 거는 겁니다. 네, 진짜 끝날 때까지 다 모를 것 같고요.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상황마다 이렇게 집중을 하는 게 최고 좋은 것 같습니다. 롯데의 승률은 5할이 넘습니다. 예년 같으면 플레이오프 안정권이지만 올해는 하위권 팀들의 저조한 성적 탓에 플레이오프 마지노선이 높아졌습니다. 최근 타선에서 베테랑들의 활약이 두드러지는데요. 안치홍은 9월 들어 4할에 가까운 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욕심을 버리고 조금 마음을 편히 가지고 하려고 했던 게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좀 늦어서 겨울 야구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끝까지 야구를 하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롯데가 남은 경기에서 총력전을 예고한 만큼 5위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잠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중부지방에는 오늘 구름만 가득했지만 남부지방은 종일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 남쪽 해상에는 긴 비구름대가 머물러 있기 때문인데요. 제주도는 내일 낮까지 20에서 60mm, 남부 지역으로는 내일 오전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내일은 모처럼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 보실 수 있는데요. 아침 기온은 전국이 20도 안팎으로 서늘하겠고 낮에는 서울이 23도, 대구가 25도 등으로 선선하겠습니다. 이른 아침 시간대에는 습도가 높아서 내일 아침에도 내륙에는 가시거리 1km 이하에 짙은 안개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인천 등 바다와 인접한 지역에서는 해무까지 유입되니까요. 더욱 조심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날이 서늘해지면 근육이 경직되기 때문에 관절 통증 위험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틈틈이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완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레 오전부터는 아침 기온이 15도 안팎으로 내려가면서 가을은 더 깊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아동도 어른과 다를 바 없이 위험에 처해져 있습니다. 10대들이 직접 코로나 시대 아동의 권리를 말하는 온라인 세미나입니다. 무료 급식으로 끼니를 해결하던 가난한 친구가 이제 갈 곳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밥을 굶는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라면을 끓여 먹다 불이 난 초등학생 형제들은 방치와 가정폭력에도 시달리고 있었죠. 인권의 사각지대 정도가 아니라 벼랑 끝까지 몰렸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조사해보니 코로나19로 학교 등교를 하지 않게 된 이후 세계적으로 학대를 받는 아동 비율이 2배나 늘어났습니다. 부모들의 우울증은 깊어지고 학대를 해도 학교를 안 가니 발견도 안 되는 거죠. 인천 초등학생 형제도 아동학대로 3차례나 신고됐었지만 이 코로나 확산으로 모친 상담이 미뤄진 사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골방에서 혼자 울고 있을 아이는 없는지 우리 사회가 꼭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뉴스데이입니다.